네, 처음 소개드릴 케이스는 지금 앞쪽에 보이신 이분의 케이스인데요. 다른 것보다 일단 얼굴의 형태가, 특히 하관의 형태가 많이 바뀌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걸 조금 더 크게 해서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왼쪽에 비포 사진을 보시면 턱의 라인이 거의 없죠. 그다음 투턱 또는 뭐 쓰리턱 정도가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 앞면에 비대칭, 머리목이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실 수도 있고요. 특히 턱의 라인이 거의 잘 보이지 않았었는데, 턱의 라인이 아주 뚜렷하게 잘 보이게 된 애프터 사진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희 특허받은 있는 바른 자세는 목이나 턱이나 얼굴을 감싸는 형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얼굴의 형태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게 좀 궁금하실 법도 한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물론 이런 하관에서의 큰 변화들이 체형의 변화에 따라서 어느 정도 따라오는 효과로 좋아지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효과도 있지만 그거 외에 이 하관의 형태를 좋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영향들과 원인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한번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해요. 바로 이 하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호흡의 방식입니다. 호흡의 방식. 물론 구분등이라든지 이런 라운드 숄더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목의 라인이나 하관의 라인이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그것만큼이나 큰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이 호흡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을 잘 하려고 하면 폐도 잘 움직여 줘야 되겠죠, 폐. 그다음 폐 밑에 있는 횡격막과 폐가 아주 잘 움직여줘야 돼요. 폐는 좌우로 확장을 잘 해줘야 되고요. 전후, 좌우, 앞뒤, 특히 좌우로 확장과 이완, 확장과 수축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폐가 잘 활동하려고 하면. 반대로 또 호흡에 아주 많은 영향을 끼치는 횡격막 또한 위아래로 아주 잘 움직일 수 있어야 우리가 호흡을, 내가 할 수 있는 100%의 호흡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 오른쪽에 보이시는 저 자세, 서 있는 측면 자세의 사진을 보면 아실 수 있듯이, 이렇게 곧게 내가 자세를 잡고 있는 것과 구부정하게 자세를 잡고 있는 것은 폐와 횡격막의 이 활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바로 자세를 잡고 있을 때보다 구부정하게 자세를 잡고 있다라고 하면 보는 스스로가 폐를 짓누르는 자세가 될 거고, 폐가 좌우 전우로 이렇게 확장되기가 힘들 거예요. 아코디언처럼 이렇게 움직여지기가 매우 힘들어진다라는 거고, 그다음 횡격막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바로 자세를 꼿꼿하게 하고 바로 하고 있을 때보다 좀 구부정하게 하고 있고 자세를 좀 틀어지게, 체간의 자세를 틀어지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 횡격막도 상하로 위아래로 잘 움직일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바로 자세를 잡고 있을 때보다 구부정하거나 좀 나쁜 자세로 자세를 잡고 있게 되면 스스로 폐와 횡격막의 움직임을 억제하게 되면서 호흡의 양이 스스로 원래 100%를 할 수 있다라고 치면, 나쁜 자세로 있게 되면 60에서 70%밖에 호흡을 원활하게 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관련된 또 논문, 아주 급이 높은 논문이에요. 급이 굉장히 높은 논문이고 SCI급 정도의 논문이고, 이 논문에서 하는 거는 디에서 썼냐면 도쿄대 치의대 건강과학대에서 이렇게 논문을 발표한 거고, SCI급 논문이라고 하면 논문 등급 중에 가장 높은 등급의 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내용으로 썼냐라면, 구분등 자세를 하고 있게 되면 연하작용, 입으로 하는 연하작용, 뭐 삼키거나 하는 그런 작용이라든지 호흡 기능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매우 안 좋은 영향을. 그래서 어떤 식으로 실험을 했냐면,
왼쪽에 보이시는 사진처럼 저렇게 구분된 자세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바르게 한 자세에 있을 때와 저렇게 기구를 이용해서 구분등 자세를 만들어 놓았을 때 혀의 기능이라든지 폐 활량이라든지 기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렇게 실험을 해본 거죠. 모든 기능에서 혀 기능도 매우 많이 저하가 되고 폐 활량도 저하가 되고 기침도 원활하게 할 수 없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구분등 자세로 있게 되면. 특히 여기서 눈여겨볼 게 오늘 제가 말할 주제와 일치하는 상황을 보시면 특히 폐활량이 매우 많이 저하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구분등 자세로 있게 되면 폐활량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게 되고 이 폐활량에 영향을 주게 되는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스스로 폐를 짓누르고 확장되지 못하게 폐를 짓누르게 되고 횡격막도 스스로 이렇게 눌러버림으로 해서 폐가 확장되지 못하고 아코디언처럼 그다음 횡격막이 위아래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서 폐 활량이 저하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폐활량이 저하가 되고 호흡을 제대로 못하게 되었을 때 과연 우리 하관의 형태에 호흡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이 앤드류 후버만 교수라고 하는 분이신데 미국의 신경과학자시기도 하고 스탠퍼드 대학교 의대 교수님이시기도 합니다. 요즘 매우 핫한 그런 분이시고 엄청난 속학이시죠. 이분이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SNS 상에서 호흡의 중요성, 자세의 중요성에 대해서 매우 많이 역설을 하신 분이에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실 건데, 일란성 쌍둥이를 대상으로 이제 진행을 한 거예요. 이미 이 두 친구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호흡 양상이 달라요. 동생 켈리는 코로 잘 호흡을 하고요. 언니 사만다는 비염이 있어서 개구 호흡을 하는 거예요. 개구 호흡. 그리고 태어날 때는 거의 비슷하게 생겼었지만 지금은 이미 시간이 좀 많이 지나져 있는 상태죠. 하관의 모습이 매우 많이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언니 사만다의 하관의 모양이 톡 돌출되고 벌어져 내려와 있고 길어져 있고 그런 식으로 하관의 모양이 매우 좀 동생에 비해서 아름답지 못한 하관의 모양을 볼 수 있죠. 이 두 친구가 이 일란성 쌍둥이가 더 컸을 때의 사진이 있어요. 더 나이가 들어서 더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하관의 모양이 매우 많이 더 달라져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동생 켈리는 여전히 코로 잘 호흡을 하고 있고 언니 사만드는 여전히 비염 때문에 심한 비염 때문에 입으로 호흡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입으로 호흡을. 그러니까 하관의 모양이 아예 달라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두 친구도 좌우가 같은 친구가 아니에요. 그 치아의 모양을 보시면 알겠지만 두 친구는 일란성 쌍둥이에요. 다른 친구예요. 다른 친구. 예. 일란성 쌍둥이이고 왼쪽에 보이는 형을 한번 보면 치아의 모양이 굉장히 막 이뻐요. 치아가 잘 발달되어져 있고요. 광대도 마찬가지고요. 얼굴의 형태도 굉장히 잘 발달되어져 있고 특히 치아가 매우 골고루 잘 발달되어 있어요. 반면에 오른쪽에 보이는 동생 같은 경우에는 치아의 배열이 매우 좀 엉망이죠. 엉망으로 되어 있어요. 이 두 친구의 이런 차이를 만들어낸 것도 호흡의 양상이라든지 치아를 쓰는 거, 적당히 치아를 잘 쓰면서 질기고 단단한 음식도 잘 먹어주어야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이 동생 같은 경우에는 호흡도 코로 잘 호흡을 하지도 못하고 먹는 음식도 좀 부드럽고 좀 주스나 이런 것들만 주로 섭취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관의 모양이라든지 치아의 모양도 영향을 많이 주더라라는 그런 일란성 쌍둥이를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동생 같은 경우는 치아도 배열이 매우 좋지 않고 입으로 숨을 쉰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입으로 숨을 쉬게 되는 게 왜 안 좋은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앤드류 후보만 교수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 있어요. 입으로 숨 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산화탄소를 충분히 배출하지 못하고 불안감을 높인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호흡이라는 걸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산소를 들이쉬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행위예요. 몸에 좋은 가스를
들이쉬고 몸에 나쁜 가스를 내뱉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쁜 자세로 있게 되면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그런 퍼센테이지의 100%를 발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60%, 70%밖에 발휘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른 자세로 있을 때보다 몸에 좋은 산소라는 좋은 가스를 한 3분의 3분의 2밖에 못 들이신다라는 거고, 몸에 나쁜 이산화탄소라는 나쁜 가스를 3분의 1이나 못 내뱉는다라는 말이에요. 좋은 가스가 덜 들어오고 나쁜 가스가 덜 나간다. 나쁜 가스가 몸에 계속 축적이 된다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코로 숨 쉬는 게 훨씬 좋다라고 해요. 입으로 숨 쉬는 것보다. 그래서 입으로 계속 숨을 쉬게 되면 당연히 코골이 같은 것도 좀 심해지게 되고 구취도, 입이 계속 마름으로 해서 생기는 구취도 굉장히 많이 심해지게 되고, 입을 벌리고 있기 때문에 목 하부에 있는 근육의 발달이 달라져요. 그래서 하관의 모양 같은 것들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말하죠. 얼굴의 모양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코로 호흡하느냐, 입으로 호흡하느냐, 호흡을 얼마나 잘 하느냐가 얼굴의 모양도 바꾼다라는 거고, 한 두세 달만 호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굴의 모양이 두세 달만 해도 완전히 나쁘게 바뀔 수도 있고, 또는 나빴던 게 좋게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호흡법에 대해서 여기서 알려주게 되는데, 입을 닫은 상태에서, 입을 닫은 상태, 윗니와 아랫니가 만나져 있는 상태겠죠. 입을 닫은 상태에서 혀를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입 천장에 갖다 대고 코로 호흡을 하는 게 바르게 호흡을 하는 거다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이게 지금 해보시면 알겠지만, 입 천장을, 입 천장에 혀를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입 천장에 혀를 붙이시고 윗니와 아랫니가 맞닿도록 가볍게 입을 다무신 상태에서 코로 호흡하시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분도 많으실 거고 이 좋은 올바른 호흡법을 오랫동안 유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매번 좀 자주 일상 중에서도 자주 좀 신경을 좀 쓰시면서 매 30분마다 한 번씩이라도 좀 리마인드 하시면서 다르게 호흡하려는 시도를 해주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호흡을 잘 해 주어야만 상하골과 하하골이 균형 있게 발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그거 호흡을 하는 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비포 애프터가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비포일 때는 스스로 이렇게 자세가 움츠러들면서 원활하게 호흡을 하지 못했었다라고 하면 자세가 발라지게 되면서 원활하게 호흡을 하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코로 원활하게 호흡을 하게 됨으로 해서 하관의 모양도 이렇게 애프터처럼 바뀔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단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자세가 발라지면서 모양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자세가 발라짐으로 해서 폐기능, 호흡하는 올바르게 호흡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그 호흡으로 인해서 하관의 모양 같은 것들이 좀 달라질 수 있었을 거다라고 좀 더 추가적인 이런 설명들이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건 약간 또 번외기는 한데요. 일란성 쌍둥이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 대해서 또 다른 실험이 있어서 이것도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빌 앤드루스와 릭 앤드루스라고 하는 여기도 일란성 쌍둥이 형제죠. 이 쌍둥이 형제의 케이스를 한번 설명드리고 싶어요. 유전학적으로 거의, 유전자 정보가 거의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일란성 쌍둥이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추후의 모습은 당연히 이 유전적 정보가 거의 똑같을 정도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거의 비슷해요. 외관적인 모습이. 하지만 이렇게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현재 왼쪽 사진을 보시면 빌 앤드루스라는 사람이 조금 더 먼저 세상에 나온 형인데, 이 형의 직업은 생물학자예요. 생물학자.
생물학자이기도 하고 생명공학자이기도 하고요. 특히 노화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텔로미어라는 그런 유전자의 꼬리의 길이에 따라서 텔로미어의 길이에 따라서 노화가 결정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논문과 관련된 상품들, 제품들 같은 것들도 약물 같은 것들도 개발하는 굉장히 이런 생명공학 쪽에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는 학자인 거예요. 노화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노화에 대한 또는 건강에 대한 그런 관심이 굉장히 많겠죠. 반면에 릭 앤드루스인 이 동생인 릭 앤드루스의 직업은 제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형은 스스로 노화와 이런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런 학자예요, 학자. 그래서 평소에도 식습관이라든지 또는 자세 습관, 생활 습관, 그다음 운동하는 습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경을 스스로 건강에 대한 이런 신경을 많이 썼을 때 똑같은 시기에 추후에 나이가 들었을 때를 비교해 보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형 앤드루스의 얼굴과 동생 릭 앤드루스의 얼굴을 한번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거의 10살 또는 20살 정도의 차이가 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뭐또 다른 사진 쪽을 또 보시면 또 알겠죠. 똑같이 66세일 때의 이런 사진 모습들을 보시면 또 아실 수 있듯이 확연한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내가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유전적 성질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일지라고 하더라도 후천적인 변화와 후천적인 결과가 이렇게나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20년 후, 30년 후의 모습이 어떨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이런 결과들을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확신하실 수가 있을 거고, 아, 빨리 지금이라도 내 생활 습관, 내 건강, 내 자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관리를 많이 해야겠구나라는 그런 다짐을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케이스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또 한 가지 케이스. 얼굴 하관이 많이 변한 거 외에 또 한 가지 케이스를 설명드릴 겁니다. 이분,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거북목이나 구분 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는 버섯목들 때문에 상체 관련된 어떤 니즈 때문에 저희 제품 중에서 그 중체와 상체를 입으셨던 그런 남성분이셨고, 이분이 2달 후에 변화되었던 모습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사진처럼 이렇게 목 뒤에 주름이 굉장히 많이 펴지고 머리목에서의 긍정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니즈, 목 뒤가 이렇게 구부러지면서 뒤쪽에 주름이 잡히고 버섯목 증후군, 우리 옷에 라운드 티를 입었을 때 옷이 걸린 그 부분 정도의 뼈가 톡 튀어나와 있던 그런 버섯목 증후군 같은 증상들이 매우 많이 좋아졌다라는 거고, 눈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듯이 원래는 굉장히 짙은 주름을 가지고 계셨는데 지금은 오른쪽을 보시면 그 주름이 굉장히 많이 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 물론 뭐 이 정도 좋아졌다라고 하면 누구나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를 입고 이런 효과는 당연해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 비포 애프터가 아니에요. 다른 비포 애프터예요. 어떤 비포 애프터냐면 같은 분이신데 이 하지 쪽에서의 변화가 매우 컸다라는 거예요. 하지 쪽에서의 변화. 특히 우리가 하지 쪽에서의 변화를 위해서 많이 입게 되는 게 레깅스 타입의 PT770을 많이 입게 되죠. 만약 이분이 PT770까지 입었는데 이렇게 하지 정리가 좋아졌다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PT770의 효과이기도 하니까요. 하지 순환을 굉장히 원활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않았을 테지만 이분은 PT770을 입지 않았었거든요. 예, 중체와 상체만 입었는데 하체 쪽에서 굉장히 많은, 그리고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런 애프터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왼쪽 사진, 왼쪽에 오른발의 사진을 보시면 정맥류가 꽤나 많이 진행되어져 있고 심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애프터 사진을 보시면 거의 티가 안 날 정도로 정맥류가 굉장히 많이 호전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PT770을 입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중체와 상체만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쪽에서 이런 드라마틱한 효과가 왜 나왔을까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그 원인들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이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하체를 입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중체와 상체 쪽에서의 변화만으로도 어떻게 하체 쪽에서의 이런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났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한번 해볼게요. 처음 이유는 종아리 근육의 과긴장이 사라졌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서 있냐에 따라서 종아리 근육에 굉장히 많은 부하가 갈 수가 있어요. 종아리 근육의 별명이 제2의 심장이에요. 제2의 심장. 그래서 하지로 내려갔던 피는 중력에 대항해서 다시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힘이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해요. 그 도움을 주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종아리 근육이에요. 그 종아리 근육이 아주 보들보들한 상태로 있으면서 미세한 수축이완을 반복함으로 해서 하지로 내려갔던 피를 다시 위로 짜 올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체형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상체가 전반적으로 앞쪽으로 많이 내밀어져 있는 상태예요. 앞쪽으로 많이 내밀어져 있는 상태. 이런 상태로 서 있게 되면 체중심이 발 앞쪽에 많이 실리게 되고, 발 앞쪽에 체중심이 많이 실리게 되면 족저근막 쪽이라든지 아킬레스 텐던이라든지 종아리 근육이 굉장히 과긴장을 하게 돼요. 과긴장. 딱딱해지게 돼요. 딱딱. 근육이 딱딱해지면 수축 이완을 잘 해내지 못해요. 근육이 아주 보들보들한 상태여야만 수축 이완을 잘하게 될 거고, 그렇게 해야만 제2의 심장의 역할을, 펌핑 효과를 잘 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과긴장된 상태로 있게 되면, 딱딱해져 있는 상태로만 있게 되면, 이 제2의 심장의 역할, 펌핑의 역할을 잘 해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왔던 피가 다시 위로 잘 올라가지 못함으로 해서 피가 하지 쪽에서 정체되게 되겠죠. 그래서 하지가 많이 붓는다든지 또는 하지 정맥류가 생기는 그런 하지 순환 장애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종아리가 뻣뻣해지면서.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사진은 종아리 근육이 어떻게 이렇게 수축 이완 작용을 하면서 펌핑 역할을 하는지, 제2의 심장의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에요.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아래로 내려왔던 피를 위로 짜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역할을 잘 해내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정맥류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종아리가 뻣뻣하고 딱딱해질 수도 있고 보들보들한 상태를 유지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아리 쪽에서 잘 위쪽으로 심장 방향으로 잘 짜 올려 줘야 된다라는 그런 사진을 오른쪽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바로 서 있을 때와 잘못 서 있을 때를 자세를 좀 더 단순화시키고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바로 서 있게 되었을 때는 심장과 하지 사이의 거리가 직선이에요, 직선. 우리가 혈류순환이든 뭐든 제일 짧은 거리는 직선이죠. 곡선은 돌아가게 되는 거죠. 직선이 제일 빠르고 효율적인, 제일 빠른 그런 거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몸이 골반과 배가 앞으로 내밀어져 있게 됨으로 해서 심장에서 하지로 가는 이 혈액 순환의 경로가 곡선화되는 거예요. 곡선화.
직선보다 곡선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게 되겠죠. 그러므로 해서 이런 경로가 틀어지게 됨으로 해서 하지와 심장 사이에 이런 혈액순환 경로가 굉장히 많이 비효율적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하지 부종이라든지 정맥류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런 호흡을 통해서 스스로 호흡을 잘 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횡격막이 위아래로 잘 움직이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왼쪽에 보이는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횡격막은 이 횡단면을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감싸고 있어요. 완벽하게 감싸고 있는 게 이 횡격막이에요. 이 횡격막이 위아래로 움직이지 못하면, 이렇게 잘 움직이지 못하면, 나쁜 자세로 있게 되고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그 주사기의 효과가 있죠, 주사기. 이렇게 주사기가 세워져 있다라고 하면, 이 주사기를 위로 쭉 당겨 올리면, 아래에 있던 액체가 위로 당겨 올라가게 되겠죠. 당겨 올라가게 되겠죠. 횡격막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숨을 들이쉴 때나 또는 제일 오른쪽에처럼 호흡을 내쉴 때 들이쉬고 내쉴 때 횡격막이 횡단면을 완벽하게 싸고 있는 이 횡격막이 위아래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임으로 해서 왼쪽에 보이시는 저 주사기의 효과를 발생시키게 돼요. 몸 내에서 음압을 발생시키게 되면서 마치 주사기처럼 아래로 내려갔던 피가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압력적인 여유 공간을 형성해 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쁜 자세로 있게 되면 이 횡격막이 위아래로 원활하게 움직이지 못해요. 주사기로 위로 아래로 이렇게 움직여주는 왔다 갔다 하게 해주는 이런 압력적인 기능을 전혀 수행할 수 없게 되겠죠. 그러므로 해서 하지 순환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PT770 하체를 입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상체의 뭔가 위쪽에서의 자세 변화가 어떻게 하지 순환을 좋게 만들었을까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경로, 심장과 하지 사이의 혈액순환 경로가 직선화되면서 굉장히 경로가 효율적으로 변했을 거다. 그러므로 해서 하지 정맥류가 좋아졌을 거다라는 한 가지 이론을 제시해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잘 서 있는 자세, 중체와 상체가 잘 잡힘으로 바르게 서 있는 자세가 되면서 종아리에 들어갔던 불필요한 스트레스가 없어졌을 거다. 종아리에 들어간 불필요한 스트레스가 없어지면서 종아리가 뻣뻣해져 있는 게 아니라 보들보들한 상태로 잘 유지되었을 거고, 그러므로 해서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제2의 심장의 역할을 아주 잘 해낼 수 있게 되면서 하지 순환이 좋아졌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자세로 있게 되면서 횡격막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졌을 거고 횡격막의 움직임이 좋아지면서 주사기의 효과처럼 음압을 적당히 형성을 잘 해주면서 하지로 내려갔던 피가 위로 다시 올라오고 내려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압력적인 기능을 잘 해낼 수 있었기 때문에 하지의 순환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을 거다. PT770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하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순환이 굉장히 좋아지지 않았나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여기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다양한 효과들을 매우 많이 기대해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자세가 좋아지는 것도 많지만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하관의 얼굴의 비대칭이나 하관의 모양, 얼굴의 모양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다음 하지의 순환,
순환에 대해서도 이런 많은 변화들을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혹시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런 효과들을 기대하시면서 저희 특허받아 있는 바른 자세를 잘 한번 착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 하고 이상은 다음은 대표님께 바톤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귀중한 또 자료로 함께 준비를 해주신 우리 정의상 마스터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아까도 이제 안면 변화, 호흡도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도 가장 수혜를 많이 본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 비포 애프터를 공개하지 않고요. 창업 설명회 오시면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놀라운 비포 애프터, 예, 실전적인 애프터를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정말 전반적으로 우리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 그래서 바른 자세라는 게 정말 위대한데 그걸 유지시켜주는 우리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의 놀라운 실전적인 비포 애프터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자료 준비하는 동안 스쿼트 준비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새 여러분들과 함께 50개를 이제 무난하게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자, 채팅으로 또 느끼신 분들, 소감 남겨주시면 좋고요. 가능하신 분들은 같이 스쿼트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50개 진행할 거고요. 10번씩 5세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10번씩만 집중하도록 하고요. 자, 준비하시고 첫 번째 10번 가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올라올 때 뒤꿈치로 밀어 올리기. 여섯, 너무 많이 굽히실 필요 없고. 일곱, 코어에 힘. 여덟, 몸이 숙여지면 안 됩니다. 아홉, 두 번째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코어에 힘. 여덟, 올라오면서 후, 후. 세 번째 10개. 하나, 둘, 10개만 집중하면 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호흡, 일곱, 코어의 힘, 여덟, 아홉, 네 번째 10번. 하나, 둘, 셋, 넷, 뒤꿈치, 다섯, 엉덩이 쭉 펴지는 느낌.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10개. 하나, 둘, 셋, 후. 지금부터 운동. 여섯, 일곱, 여덟, 호흡. 마지막 한 개. 50. 자, 박수로 오늘도 50개를 하신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체력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 호흡 조절할게요. 자, 숨쉬기 하시겠습니다. 숨 고르게 하시고요. 자, 이제 조만간에 우리가 100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50개, 대단한 숫자죠.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20개부터 시작해서 50회까지 할 수 있는 준비와 체력이 되어졌다는 게 놀랍죠. 이렇게 우리의 변화는 일상 속에서 작게 이루어집니다. 50회를 어떻게 해? 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여러분들조차도 의심이 되셨을 거고, 난 절대 못해. 아유, 누가 그런 걸 해? 라고 하셨겠지만, 어느덧 우리는 50개를 해냈습니다. 이게 바로 출첵이에요. 변화는 멀리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리얼 월드,
현실, 우리의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출첵은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삶의 참된 자유를 우리가 같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출첵, 많은 분들의 참여와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창업 설명회 3월에 6번의 일정이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또 전국 투어가 진행이 되는데요. 적극적으로 한번 우리 슬리밍고의 이런 놀라운 바른 자세, 그걸 가지고 이 유일무이한 바른 자세를 지속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할 수 있다. 그것도 나의 현재 여건에 맞는 여러분들의 어떤 여건이든 간에 창업하실 수 있고요. 또 내가 저 바른 자세 오늘 강사님, 우리 마스터님처럼 저렇게 난 지역을 돌면서 바른 자세에 대해서 전문 강사를 하고 싶다. 그런 창직까지도 가능한 게 우리 슬리밍고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는 귀중한 시간 꼭 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은 바른 자세 코디네이터 교육입니다. 우리 슬리밍고의 전 국민 바른 자세 만들기 문화 캠페인의 선봉장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바른 자세 코디네이터 교육을 꼭 수료하셔서 여러분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 또 이 지역 사회에 내가 뭔가 이바지할 수 있는, 또 혹시나 관공서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뭐 기업체 어디든지 간에요. 이 바른 자세가 필요한 곳들이 계시면 한 5인에서 10인 정도의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저희 강사님들과 또 우리 마스터님들과 함께 이 바른 자세 코디네이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잘 해주신다면 저희는 그 무엇보다도 돈이 들지 않는, 여러분들은 참여하실 때 돈을 들지 않지만 저희도 역시도 그런 것들을 기꺼이 감수해서라도 우리 전 국민 바른 자세 만들기라고 하는 저희 슬리밍고 그룹의 가장 중요한 이 가치이자 사명을 저희는 계속 지켜나갈 겁니다. 자, 이 출첵도 그 일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33 출첵 프로젝트 66일 미쳐라. 1부 바르게 건강하고 살펴봤고요. 2부 바르게 잘 살아보자. 116일차 진행하게 된 저는 슬리밍고 그룹의 대표이사 엄태호입니다. 계속 우리가 2부에서 나누는 주제는 자기경영이라는 주제이고요. 94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다산의 인력으로 오늘도 첫 출발을 하겠습니다. 3월 8일 이 논어의 말씀인데, 공자가 삼아 내 돈은 하나로 꿰뚫고 있다고 말했다. 공자가 밖으로 나간 다음 문인들이 이를 묻자 증자가 답했다. 스승의 돈은 충과 서일 따름이다. 그래서 삼아 내 돈은 하나로 꿰뚫고 있다. 일이관지라고 하는 유명한 사자성어가 나오죠. 뒤에 제가 또 그 내용을 가지고 이어나갈 건데, 오늘 우리가 다산의 메시지를 통해서 느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충과 서라고 하는 이 한자입니다. 이 충이라는 것은 이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가 합쳐져 있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는 뜻이죠. 보통은 군신관계 또는 사제관계에서 많이 활용하는 그런 한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서는 용서할 서자를 쓰죠. 그래서 사람에 대한 어떤 이타심, 배려,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한번 쉬었고, 그 전에 우리가 다뤘던 사랑이라고 하는, 인이라고 하는 메시지의 큰 화두 속에서 다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위대한 가르침은 사랑으로 정리됩니다. 내 마음의 발음을 다른 이의 마음에 합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이 마음의 중심과 이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충과 서는 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실천을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과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다들 머리로는 알죠. 하지만 살아내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과연 무엇일까? 나의 최선과 너의 최선이 다른 것이 다름이라고 한다면 오늘 각자가 정의하는 그 최선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보는 것. 그래서 내 중심을 유지하는 것.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변하지 않고 그 일을 해내는 마음이 춤이라고 한다면 서라는 것은 내가 하기 싫은 일 또는 내가 불편한 일들 그런 걸 타인에게 종용하지 말자라는 거죠. 또 타인을 배려하자라는 겁니다. 약한 사람을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좀 더 가질 수 있지만 조금 더 포기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을 실천하는 사람이 참된 인자다라고 논어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영화 매트릭스의 이 문장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수많은 사람이 길을 알지만 그 길을 걷는 사람은 적은 까닭이고 그로 인해서 성공이라고 하는 그것을 소수의 사람들이 독점하는 것도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 얼마만큼의 실천을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일상에서 적용할 것인가. 이게 바로 성공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변화 또 그 변화의 목표는 성장이라고 한다면 그런 과정을 우리가 얼마만큼 흉을 가지고 그리고 서의 마음으로 해내는가. 이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이관지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는 하나의 방법으로 그리고 그 태도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유지하는 그 끈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일이관지의 이 소리 자체는 모든 것을 하나의 원리로 꿰뚫어서 이야기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33출첵이라고 하는 작은 목표부터 66출첵까지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중심을 얼마만큼 가지고 갈 수 있는가. 그리고 이미 우리 더 슬리밍거스가 된 슬리밍고의 창업을 하신, 또 창직을 하신, 또 회사의 모든 임직원들이 얼마만큼 내가 이 슬리밍고 안에서 각자 개인의 성장과 목표를 얼마만큼 충실히, 꾸준히 유지해 나가는가. 그리고 이들은 얼마만큼 이 슬리밍고의 핵심 사명과 철학에 관심이 있고 그게 그분들의 각각의 우선순위이자 그분들의 가장 중요한 사업적 가치가 이렇게 싱크로가 되는지 일관성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누구나가 경영자라고 한다면 가정의 경영자 또는 학교의 경영자, 직장의 경영자, 뭐 뭐든지 간에 어디서든 우리는 각자의 삶을 경영해야만 합니다. 경영의 가장 큰 목적과 목표가 바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있다면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결국은 습관이라는 것이죠. 얼마만큼 이길 수밖에 없는 습관을 내 삶 속에 일상이 되게끔 시간 배열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시간 배열에 따라서 내 행동이라고 하는 생명력이 더해졌을 때 그것이 반복을 거쳐서 내 몸에 배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습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 좋은 습관을 가져야만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습관은 내 정체성이기 때문이죠. 저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싶다면 저 사람이 누구와 어울리는지를 보면 되고 저 사람의 친구 3명을 보면 저 사람을 알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현재 자신이 내 정체성이 내가 어떤 습관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아픈 사람은 물론 본인이 아프고 싶어서 아프는 분은 절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아플 수밖에 없었던 원인과 어떤 습관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 행태라고 부릅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는 거기에 반드시 마음이 담기게 되거든요. 그 마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정한 행태를 보게 되면 거기에 따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행태를 취했는지에 따라서 결국은 그 사건이 내 결과로 지금 현재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일 뿐이니까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떤 습관으로 내 하루를 설계하느냐가 지난 시간까지의 관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목적한 바를 이룬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성공이라면 그 성공의 핵심이 바로 우선순위 설정이라는 거죠. 근데 그 우선순위 설정은 가장 최우선돼야 되는 것이 자신과의 시간 약속이라는 겁니다. 어제 약속을 그래서 우리가 잘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에게 화두를 던진 이유는 그만큼 약속을 지키는 것이 현대사회에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권력을 받습니다. 그걸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강력한 힘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신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신용사회라고 부르는 것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예요. 신용이 없으면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신용이 없으면 내가 얼마라도 돈을 융통하려고 해도 개인이든 기관이든 금융권이든 어디서든지 내가 돈을 빌릴 수가 없는 것이죠. 뭐가 없어서? 신용이 없어서. 그러면 왜 신용이 없어졌을까? 이 질문으로 우리가 건너가 봐야 되겠죠. 왜 나는 신용이 없을까? 한탄하기에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시간이 너무나 깁니다. 그러면 신용이 좋은 사람들은 왜 많은 곳에서 그렇게 돈을 많이 빌려주려고 안달이나 있을까요? 현재 이 미 연준에서 금리를 지금 인하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해서 또 여러 가지 시장이 또 이렇게 기대 심리에 풀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든 이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이 굉장히 묶여버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가 대출을 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은 신용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금리 인상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신용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신용은 어떻게 갖는 것일까? 은행에서 처음부터 당신은 신용 좋은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고 너한테는 얼마든지 빌려줄게 라고 하는 건 아닐 겁니다. 신용은 점수로 관리되는데 그 점수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경험에 의해서 축적에 의해서 누군가를 지표로 잡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은행에 돈을 별로 빌리지 않아요. 은행에 돈을 빌릴 필요도 없고 그리고 나름 신용 있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느 정도의 돈을 마련도 할 수 있고 충분하게 갖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를 살펴봤더니 그리고 저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고 저뿐만 아니라 저보다 큰 어떤 성공한 사람들이나 신용이 좋은 사람들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아주 사소하고 작은 약속을 다 지키더라는 거예요. 재작년이었는지 작년이었는지 제가 어떤 그 분야의 세일즈에서 굉장히 대가인 사람을 만나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아마 그 분야에서 세일즈를 아마 보험에서는 명인이 됐을 거고 어디서는 장인이 됐을 거예요. 아무튼 특정 분야라고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래도 놀라운 정말 성과를 내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식사를 하면서 저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만든 이 다이어리가 있는데 그걸 저한테 선물을 해주고 싶대. 그래서 저는 솔직히 누구한테 이렇게 막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공짜는 좋아합니다. 머리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좀 숱이 적은 이유가 공짜는 사양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저 괜찮습니다 하겠지만 자꾸 이렇게 선물을 하신다 하길래 그럼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솔직히 좀 잊어버렸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거의 2년 다 됐는데 그분은 저에게 그 다이어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그분이 했던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받을 사람은 절대 안 까먹어요. 근데 줄 사람이 까먹습니다.
이게 보통 약속의 메커니즘이잖아요. 줄 사람은 솔직히 잘 까먹어. 근데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절대 안 까먹어요. 이게 약속의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과 일을 할 일은 없겠지만, 물론 저도 앞으로 뭐 다른 차를, 아이고, 뭐를, 보험이든 화장품이든 써야 될 일이 있겠지만, 저는 그분에게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작은 약속을 남발했던지 아니면 그 약속이 중요하지 않았던지 아니면 그분의 말의 무게가 뭐 1g도 안 됐던지 뭐 그럴지라도 저에게 있어서 그분이라고 하는 분은 약속 없는 사람, 신용 없는 사람이 됩니다. 물론 하나의 사건으로 모든 사람을 평가하기에는 뭐 당연히 온당치 않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약속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큰 무게를 지닌다는 거죠. 하물며 타인과의 약속도 이렇게 세상살이에서 있어서 불편할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무게를 지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과의 약속은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얼마큼 지키고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해야 되는데 그 반대로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공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향해 다가가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다소 아직은 좀 갈 길이 멀다라고 우리는 첫 단추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신과의 시간 약속은 성공의 첫 단추예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제가 오늘 셔츠를 입었는데 아침에 셔츠를 열심히 끼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긋나 있는 겁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죠. 결국 그 대가는 모든 단추를 다시 풀어야 되는 시간 낭비를 의미합니다. 이렇듯이 약속을 잘 지키는 신용, 특히 자신과의 신용은요, 목표 달성, 자기 경영의 핵심 키입니다. 그걸 못하는 순간은 성공과는 자꾸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이 약속의 핵심이 뭘까요? 시간입니다. 약속의 핵심은 시간입니다. 결국 나만의 시간 개념을 설정해야만 됩니다. 결국 모든 일들은 시간과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결국 내가 시간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건 설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어떤 시간에 어떤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그 만남과의 어떤 거기에서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어떤 일이 어떤 갈래를 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그 만남과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시간은 크게 봤을 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니치 천문대,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에서 표준시로 정하고 있는 그 표준 시간대, 이걸 크로노스라고 부르고, 그리고 우리가 운명적으로, 그리고 신이 부여한 시간이라는 의미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이 있죠.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이 양 개념 속에서 우리가 어느 쪽의 시간 개념에 더 충실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사건과 상황과 우리의 프레임 관점이 달라지는 거로 모든 일들 속에서 풀어나가는 방식, 그리고 그 시간을 대하는 사고방식, 행동을 취하는 나의 행동방식, 그걸 사고방식이라고 부른다면, 그걸 또 더 넓은 범위에서는 태도라고 부른다면 그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시한부 인생을 삽니다.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의 크로노스 시간은 한 달입니다. 그러나 그 한 달을 그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신이 분명히 창조주가 나에게 한 달만 허락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래서 크로노스를 사는 사람은 한 달의 시간이 비참하고
아쉽고 그리고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사람은 이 한 달을 얼만큼 의미 있고 뜻깊고 후회 없이 살까? 어떻게 멋있게 죽을까를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빅토르 위고의 빅토르 위고가 아니죠.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나오는 개념이 똑같은 이 아우슈비츠의 그 수용소 내에서 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의 그 철학적 문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각의 개개인이 자신의 신념 속에서 어떻게 그 죽음을 정의할 거고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다가 그 남은 시간을 후회 없이 갈 것인가. 그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결국 두 분류로 구분이 되더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오늘 주어진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각자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숫자로 있는 크로노스의 표준시만 생각하는가? 아니면 분명히 오늘의 시간 우리가 의미가 있고 우리가 부여된 시간을 감사하면서 이 시간 내에서 뭔가 우리들이 이룰 수 있는 것들에 집중을 하고 그로 인해서 그 속에 있는 그 사건들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가 각각의 정체성이 어떤 것에 더 중요한 개념으로서 우리가 무게를 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삶의 의미가 더 나아가서 가치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멋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같은 하루가 아니고요. 그런 크로노스에 맨날 24시간 오늘 아침에 출근하고 나오고 들어가고 밥 먹고 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매 시간마다 우리의 시간 개념이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시간에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들의 생각은 무한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하는 그런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